이 이야기는 복수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상처 입은 소녀가 어떻게 스스로를 구원하고 강철 같은 호랑이로 거듭나 마침내 과거의 그림자를 용서라는 빛으로 태워버렸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한때 가장 낮은 곳에서 신음했던 소녀 강지우가 대한민국 정점에 서기까지의 가장 찬란하고도 처절했던 하루에 대한 이야기다. 2025년 늦가을 경기도 포천의 한 야산. 흙먼지와 화약 냄새가 자욱한 공기를 가르며 헬기 로터 소리가 굉음을 냈다. 지축을 울리는 전차의 궤도 소리와 간헐적인 총성이 메아리 쳤다. 대한민국 육군 수도사단의 연례 최대 규모 기동훈련 결전 2025의 마지막 날이었다. 지휘 통제 벙커 안 수십 개의 모니터가 전장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비추고 있었다. 그 중앙 거대한 전술지도 앞에 한 여성이 서 있었다. 짧게 자른 머리, 군더더기 없는 전투복, 그리고 어깨에 빛나는 두 개의 별.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보병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살아있는 전설, 소장 강지휘였다. 3대대 72고지 확보 후 즉시 방어태세 전환. 5대대는 3대대 엄호하며 우측 능선으로 기동, 적 퇴로를 차단한다. 포병 여단은 즉시 차단 지점에 화력 집중. 3분 내로 끝낸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벙커 안의 모든 장병들을 얼어붙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목소리 하나, 손짓 하나에 수천 명의 병력과 수백 대의 기갑 장비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판단은 칼날 같았고 결단은 번개 같았다. 부하들은 그녀를 경외하며 관악산 호랑이라 불렀다. 관악산은 수도사단의 상징이었고 그녀는 그 자체였다. 훈련은 그녀의 지휘 아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벙커를 나서는 그녀에게 참모장인 이준서 대령이 다가와 거수경례를 했다. 사단장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역시 관악산 호랑이는 다르십니다. 지우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경례를 받았다. 수고했네, 이 대령. 장병들 휴식부터 챙기게. 오늘 저녁은 특식이다. 그녀는 지프에 올라타 사단장실로 향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위풍당당한 부대의 모습에 잠시 감상에 젖었다. 25년 전 찢어지게 가난했던 산골 소녀가 여기까지 왔다. 오직 실력과 끈기, 그리고 도끼만으로. 스스로가 대견했지만 마음 한편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그늘이 있었다. 사단장실에 도착하자 부관이 서류 뭉치와 함께 우편물 하나를 내밀었다. 사단장님, 개인 우편입니다. 무심코 받아든 우편물. 금박으로 화려하게 장식된 봉투였다. 그 안에는 고급스러운 질감의 카드가 들어있었다. 명문여자 고등학교 28기 졸업 25주년 기념 동창회에 초대합니다. 순간 지우의 시간이 멈췄다. 25년 동안 단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판도라의 상자. 그 상자 속에서 잊고 싶었던 얼굴들,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들이 비명처럼 새어나왔다. 특이한 얼굴, 최서연. 그 이름이 심장에 박힌 파편처럼 아려왔다. 지우는 카드를 쥔 채 창밖에 짙어지는 어둠을 말없이 응시했다. 관악산의 호랑이는 지금 25년 전에 상처 입은 소녀로 돌아가고 있었다. 최서연. 그 이름은 강지우의 10대 시절을 지배했던 악몽의 동의어였다. 명문여고의 퀸, 국내 굴지의 건설사 회장의 외동딸. 모두가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말은 법이었고 그녀의 심기는 곧 진리였다. 지우는 그 학교의 이질적인 존재였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였지만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식당 일을 하며 겨우 생계를 이었다. 낡고 해진 교복, 물려받은 촌스러운 책가방, 그리고 점심시간마다 도시락 대신 수돗물로 배를 채워야 했던 가난. 그 모든 것이 최서연과 그 무리에게는 더없이 좋은 먹잇감이었다. 어머, 지우야. 오늘 점심은 굶을 거야? 하긴 너희 집 반찬은 어제 남은 김치 쪼가리가 전부겠지? 예, 너무 그러지 마. 제 표정 봐. 울겠다. 불쌍하잖아. 자, 이거 먹어. 서연은 먹다 남은 빵 조각을 개에게 던져주듯 지우의 책상에 툭 던졌다. 주변의 아이들은 뭐가 그리 재미있는지 숨죽여 웃었다. 지우는 입술을 깨물었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여기서 반항했다가는 어머니가 학교에 불려오고 얼마 되지 않는 장학금마저 끊길지 모른다는 공포가 그녀를 짓눌렀다.
괴롭힘은 날이 갈수록 교묘하고 잔인해졌다. 체육복을 숨기는 것은 예사였고 노트에 일부러 물을 쏟거나 사물함에 거지라고 낙서를 해놓기도 했다. 가장 비참했던 것은 졸업식 며칠 전이었다. 그날도 서연의 무리는 지우를 화장실로 끌고 갔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졸업을 축하한다며 지우의 머리 위로 밀가루와 계란을 쏟아부었다. 끈적한 액체가 교복을 적시고 하얀 밀가루가 온몸을 뒤덮었다. 꼴 좀 봐. 꼭 시골에서 갓 상경한 귀신 같네. 강지우, 넌 평생 그렇게 흙탕물 속에서 살 거야. 우리랑은 사는 세상이 다르다고. 알겠어? 서연의 차가운 목소리가 화장실에 울렸다. 지우는 차가운 타일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심장 깊은 곳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분노, 증오, 그리고 복수심. 그날 소녀 강지우는 죽었다.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새로운 존재가 태어나고 있었다. 그날 이후 지우는 누구와도 어울리지 않았다. 오직 공부에만 매달렸다. 이를 악물고 책을 파고들었다. 그리고 육군사관학교에 수석으로 입학했다. 여자라는 편견, 가난하다는 멸시를 이겨내기 위해 남자 생도들보다 2배, 3배로 훈련했다. 피를 토하고 쓰러지면서도 다시 일어섰다. 그녀에게 군대는 도피처이자 스스로를 단련하는 용광로였다. 동창의 초대장을 손에 쥔 지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25년이 지났지만 그날의 비참함과 굴욕감은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했다. 가야 할까? 가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할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하지만 그건 그들이 원하는 방식의 복수일 뿐이었다. 그들과 같은 수준으로 내려가는 것. 여보, 무슨 생각 그렇게 해? 어느새 퇴근한 남편 육사 군사전략학 교수인 박시우가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지우는 말없이 초대장을 건넸다. 시우는 초대장을 읽어보더니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짐작했다. 가고 싶지 않으면 가지 마. 당신이 불편한 자리에 억지로 갈 필요 없어. 그는 언제나 지우의 편이었다. 그녀의 과거와 상처를 모두 알고 그것을 따뜻하게 보듬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모르겠어. 가면 그 얼굴을 또 봐야 하고 가지 않으면 평생 도망치는 것 같고. 시우는 지우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단단했다. 지우야. 당신은 더 이상 도망치는 사람이 아니야. 당신은 대한민국 육군 소장, 수천 명의 부하를 이끄는 지휘관이야. 당신이 가는 곳이 바로 당신의 영토야. 동창회장이든 작전지역이든. 당신이 고개를 숙일 곳은 이 세상에 없어. 남편의 말에 지우의 흔들리던 눈빛이 다시 단단해졌다. 그래, 나는 더 이상 18살의 강지우가 아니다. 나는 관악산의 호랑이 강지우 소장이다. 그녀는 결심했다. 가자. 가서 끝내자. 25년간 이어진 이 지긋지긋한 악몽을. 동창의 날이 밝았다. 지우는 새벽같이 일어나 관악산 등반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군인이 된 이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일과였다. 거친 숨을 몰아쉬며 정상에 오르자 서울의 전경이 발 아래 펼쳐졌다. 저 거대한 도시의 한 구석에서 오늘 밤 작은 전쟁이 벌어질 것이다. 그녀는 패배할 수 없었다. 집으로 돌아와 옷장을 열었다. 안에는 각 잡힌 군복과 몇 벌의 단정한 정장뿐이었다. 동창회에 입고 갈 만한 화려한 옷은 단 한 벌도 없었다. 남편 시우가 미소를 지으며 쇼핑백 하나를 건넸다. 어젯밤에 사왔어. 당신한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쇼핑백 안에는 심플한 디자인의 블랙 드레스가 들어있었다. 불필요한 장식은 없었지만 고급스러운 원단과 몸의 선을 아름답게 살려주는 디자인이 돋보였다. 마치 지우 자신처럼 본질에 충실하고 내면의 단단함이 느껴지는 옷이었다. 고마워요. 지우는 드레스를 받아들고 짧게 말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당신은 뭘 입어도 멋있지만 오늘은 특히 더 그럴 거야. 가서 보여줘. 당신이 얼마나 눈부신 사람인지. 시우는 아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출근했다. 혼자 남은 지우는 거울 앞에 섰다. 25년 전 낡은 교복을 입고 움츠러들었던 소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거울 속에는 짧은 머리,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깊은 눈빛,
그리고 수많은 역경을 헤쳐온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위용을 지닌 여성이 서 있었다. 그녀는 화장대 서랍 깊숙한 곳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돌아가신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인 작은 진주 귀걸이가 있었다. 화려하진 않지만 은은한 빛을 내는 기품 있는 귀걸이였다. 지우는 조심스럽게 귀걸이를 착용했다. 어머니가 하늘에서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 믿었다. 준비를 마친 그녀는 현관을 나섰다. 평소 타던 군용 지프 대신 남편이 준비해둔 검은색 세단을 직접 몰았다. 동창회가 열리는 강남의 최고급 호텔로 향하는 길. 차창 밖으로 화려한 도시의 불빛이 스쳐 지나갔다. 저 불빛 아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욕망을 불태우고 있을 것이다. 지우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것은 단순한 동창회 참석이 아니었다. 25년 묵은 과거를 향한 출정이었다. 호텔 연회장에 들어서는 순간 지우는 전혀 다른 세계에 온 듯한 착각에 빠졌다. 샹들리에의 눈부신 불빛, 은은하게 울려 퍼지는 클래식 음악, 그리고 값비싼 향수와 음식 냄새가 뒤섞인 공기. 그 속에서 사람들은 저마다의 부와 성공을 과시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어머, 저기 지우 아니야? 강지우. 누군가 그녀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모든 시선이 일제히 지우에게 쏠렸다. 심플한 블랙 드레스의 단정한 모습. 화려하게 치장한 다른 동창들 사이에서 그녀는 확실히 튀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초라함이 아닌 오히려 고고한 학처럼 독보적인 기품을 풍겼다. 동창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지우야, 정말 오랜만이다. 하나도 안 변했네. 그러게. 근데 옷이 그게 다야? 오늘 엄청 중요한 날인데. 은근한 비아냥거림. 지우는 예상했다는 듯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오랜만이야. 다들 잘 지냈어? 그때 인파를 가르고 한 여성이 나타났다. 25년이 지났지만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다. 최서연. 여전히 화려하고 여전히 오만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최신 명품으로 휘감은 그녀는 마치 여왕처럼 거들먹거리며 지우 앞에 섰다. 그녀의 옆에는 학창시절 그녀의 시녀 역할을 했던 김수연이 그림자처럼 따라붙고 있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전교 1등 강지우 아니셔? 졸업하고 처음 보네. 용케 여긴 어떻게 왔대? 서연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초대장 받아서 왔어. 지우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그녀의 평온한 태도에 서연은 오히려 심기가 불편해진 듯했다. 그래? 하긴 우리 동창회 문턱이 좀 높잖아.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니라서. 그래서 요즘 뭐하고 지내? 얼굴 보니 고생 좀 한 것 같은데. 시집은 갔고. 하긴 너 같은 애를 데려갈 남자가 있으려나? 김수연이 옆에서 거들었다. 서연아, 너무 팩트 폭행하는 거 아니야? 지우 상처받겠다. 지우야, 괜찮아? 혹시 무슨 일 있으면 우리 서연이한테 말해. 서연이 남편이 힘 좀 쓰거든. 지우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봤다. 25년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 그녀는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걱정해줘서 고마워. 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있어. 나라? 푸으. 서연은 입을 가리고 웃음을 터뜨렸다. 무슨 구급 공무원이라도 됐나 보네. 하긴 너한테는 그 정도도 감지덕지지. 우리 아빠 회사 경비 아저씨도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하시던데. 주변에서 억지로 참는 듯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지우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빛났지만 그녀는 이내 평정심을 되찾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자신이 쥐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 올렸다. 다들 성공했구나. 보기 좋네. 그녀의 여유로운 모습에 서연과 수연은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예상했던 반응이 아니었다. 주눅들고 비굴해지고 상처받아야 할 강지우가 아니었다. 오히려 모든 것을 내려다보는 듯한 저 눈빛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서연의 눈에 불쾌한 기색이 스쳤다. 오늘 밤 반드시 저 가증스러운 가면을 벗겨내고 25년 전처럼 처참하게 짓밟아 주리라. 그녀는 더욱 잔인한 다음 공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동창회는 본격적으로 허영과 과시의 경연장으로 변해갔다. 이번에 남편이 유럽지사장으로 발령나서 우리 가족 다 같이 파리로 이사가. 애들 국제학교 입학시키려는데 어디가 좋은지 모르겠네. 어머, 좋겠다.
우리는 얼마 전에 타워 팰리스로 이사했잖아. 한강뷰가 정말 끝내주더라. 너희도 한번 놀러와. 나는 요즘 골프에 빠졌어. 주말마다 남편이랑 제주도 가서 라운딩 하는데 스트레스가 확 풀린다니까. 테이블 곳곳에서 자신들의 재력을 과시하는 대화가 꽃을 피웠다. 그 중심에는 단연 최서연이 있었다. 얘들아, 그 얘기 들었어? 우리 남편 이번에 진급심사 들어갔잖아. 아마 최연소로 별 딸 것 같아. 합동참모본부에서도 다들 우리 남편만 쳐다보고 있다니까. 와, 정말 대박이야. 역시 서연이 남편은 클래스가 다르네. 김수연이 호들갑을 떨며 맞장구를 쳤다. 서연은 짐짓 겸손한 척 손사래를 쳤지만 입가의 미소는 숨기지 못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지우가 앉은 테이블로 와서 대화를 이어갔다. 지우는 이런 얘기 재미없겠다. 사는 세상이 다르니까. 아, 맞다. 아까 나라를 위해 일한다고 했지? 구체적으로 무슨 일인데? 혹시 동사무소에서 등본 떼주는 일? 다시 한번 주변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지우는 샴페인 잔을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일이야. 어머, 거창하기도 해라. 그럼 월급은 얼마나 받아? 우리 남편은 이번에 연봉 또 올랐는데. 웬만한 중소기업 1년 매출은 그냥 벌어.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 지우의 대답에 서연은 코웃음을 쳤다.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 하네. 돈이 전부지, 그럼. 돈이 있어야 파리 가서 살고 타워 팰리스에서 한강도 보고 주말마다 제주도 가서 골프도 치는 거야. 안 그래, 얘들아? 동창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에게 지우는 여전히 가난하고 세상 물정 모르는 불쌍한 존재일 뿐이었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지우에게 결정타를 날리기로 마음먹었다. 근데 지우야, 너 결혼은 했다고 했지?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야? 너까지 일하는 거 보면. 혹시 능력이 좀 부족한가 봐? 그것은 지우가 아닌 그녀의 남편 시우까지 모욕하는 말이었다. 지우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그녀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 남편은 후배를 양성하는 일을 해. 육군사관학교에서. 육사. 거기서 뭘 하는데? 교수. 군사전략학을 가르쳐. 아, 교수구나. 서연은 안쓰럽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교수 월급 뻔하지 뭐. 박봉이잖아. 어떡하니, 지우야. 내가 평생 벌어야 먹고 살겠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끼리끼리 만난다고. 역시 내 수준에 딱 맞는 남편 만났네. 그 순간 지우는 더 이상 참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자신을 모욕하는 것은 견딜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의 삶과 사랑하는 남편까지 모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연회장의 소음 속에서 그녀의 움직임은 모든 사람의 시선을 끌었다. 관악산 호랑이가 마침내 발톱을 드러낼 시간이었다.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나자 시끄럽던 연회장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최서연은 지우가 드디어 굴복하거나 혹은 감정적으로 폭발할 것이라 기대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지우의 얼굴은 얼음처럼 차갑고 평온했다. 그녀는 서연을 똑바로 응시하며 나지막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서연아. 25년 만에 처음으로 부르는 이름이었다. 내가 말하는 성공이 뭔지는 잘 알겠어. 좋은 집, 비싼 차, 명품 옷. 하지만 그게 내 인생의 전부라면 넌 25년 동안 조금도 성장하지 못했구나. 뭐라고? 서연의 얼굴이 당황으로 물들었다. 진짜 부끄러운 건 가난이 아니야.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것,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멈추는 것,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이나 배경으로 판단하는 것. 그게 진짜 부끄러운 거야. 지우의 목소리는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녀의 말을 경청했다. 나는 가난했지만 단 한 번도 내 꿈을 포기한 적 없어. 스스로를 단련하고 국가에 헌신하며 매 순간 성장하기 위해 노력했어. 그런데 너희는 어때? 25년 전 교실에서 약한 친구를 괴롭히며 웃던 모습과 지금 여기서 서로의 재산을 과시하며 남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서연의 얼굴이 분노로 새빨갛게 달아올랐다. 감히 강지우 따위가 자신을 가르치려 들다니.
내가 뭘 안다고 짓거려. 가난뱅이 주제에. 얘들아, 이거 기억나? 얘 학창시절에 내가 먹다 남은 빵 그거 주워 먹고 다녔잖아. 내가 불쌍해서 몇 번 챙겨줬더니 아주 당연하다는 듯이 받아먹더라니까. 그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무리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동조하기 시작했다. 맞아, 맞아. 나도 봤어. 어머, 정말. 너무 비참하다. 거짓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었다. 다수의 목소리 앞에서 개인의 진실은 힘을 잃었다. 지우는 그들의 비열함에 실소했다. 저들은 저렇게라도 자신들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적 없어. 증인이 이렇게 많은데 어딜 발뺌해. 넌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 거짓말쟁이에 비굴하고 남한테 빌붙어 사는 기생충. 서연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그녀는 이 기회에 지우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버릴 작정이었다. 바로 그때 연회장의 문이 열리며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다. 자, 동창 여러분. 이제 오늘의 하이라이트 순서입니다. 자랑스러운 우리의 남편분들을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소리가 커지며 잘 차려입은 남성들이 하나둘씩 연회장으로 들어서기 시작했다. 최서연은 승리를 확신하며 지우를 비웃었다. 이제 곧 내 비참한 남편도 들어오겠지. 그리고 내 남편이 등장하면 넌 완벽하게 끝나는 거야. 남편들이 입장하자 연회장의 분위기는 다시 한번 달아올랐다. 아내들은 저마다 자기 남편을 소개하며 어깨를 으쓱였다. 대기업 부장, 유명 로펌 변호사, 개인 병원 원장 등 소위 성공한 남성들이었다. 최서연은 가장 마지막에 가장 화려하게 자신의 남편을 소개할 작정이었다. 그녀는 의기양양하게 마이크를 잡았다. 제 남편을 소개합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방의 심장,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태민 대령입니다. 사람들의 감탄사와 함께 훤칠한 키에 각 잡힌 정장을 입은 남성이 무대 위로 올라섰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체격. 누가 봐도 군인 특유의 기백이 느껴지는 남자였다. 그의 이름은 이태민, 육사 출신의 엘리트 장교로 최연소 장군 진급이 유력한 인물이었다. 와, 정말 멋있다. 대령, 그럼 곧 별 다는 거 아니야? 동창들의 부러움 섞인 찬사가 쏟아졌다. 서연은 세상을 다 가진 듯한 표정으로 남편의 팔짱을 꼈다. 이태민 대령 역시 아내의 과시에 익숙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하객들에게 가볍게 목례했다. 다음은 김수연 차례였다. 제 남편은 수도기계화보병사단에서 대대장으로 복무 중인 최진석 중령입니다. 역시나 늠름한 모습의 최진석 중령이 등장했다. 동창들은 군인 남편을 둔 서연과 수연을 부러운 눈으로 쳐다봤다. 이태민 대령은 무대 위에서 연회장을 둘러보았다. 그러다 그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다. 연회장 구석,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홀로 서 있는 한 여성. 심플한 블랙 드레스를 입은 짧은 머리의 여성. 어디서 많이 뵌 분인데. 그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낯이 익었지만 이런 사적인 자리에서 만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한 인물이었다. 그가 기억을 더듬는 사이 최진석 중령 역시 그 여성을 발견하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다. 저분은? 그때 이태민 대령의 머릿속에 번개가 쳤다. 그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설마. 아니야. 그분이 이런 곳에 계실 리가 없어. 하지만 다시 봐도 틀림없었다. 수많은 회의와 훈련에서 멀리서나마 배웠던 대한민국 육군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전설적인 인물. 그는 자기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기분이었다. 방금 전까지 아내가 저분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어렴풋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세상에. 아내가 대체 무슨 짓을. 그는 옆에 서 있는 아내 서연을 보았다. 서연은 여전히 승리감에 도취해 지우를 향해 경멸의 눈빛을 보내고 있었다. 이태민 대령은 깨달았다. 자신의 군 생활이, 아니, 인생이 끝장날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이태민 대령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움직였다. 그는 아내의 팔을 뿌리치고 무대 아래로 성큼성큼 걸어 내려갔다. 그의 갑작스러운 행동에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최서연은 당황하며 여보, 왜 그래? 라고 물었지만 그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그는 곧장 강지우를 향해 걸어갔다.
그의 얼굴은 극도의 긴장감으로 굳어 있었다. 마침내 지우의 앞에 멈춰선 그는 조금의 흐트러짐도 없는 완벽한 자세로 발을 모으고 거수경례를 했다. 그의 우렁찬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를 뒤흔들었다. 사단장님께 대하여 경례. 사단장님. 그 단어가 폭탄처럼 터져나왔다. 연회장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이태민 대령과 강지우를 번갈아 쳐다봤다. 최서연은 웃음을 터뜨렸다.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장난치지 마. 사단장이라니, 강지우가 무슨 사단장이야? 하지만 이태민 대령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는 오직 지우만을 응시하며 부동자세를 유지했다. 그때 무대 위에 있던 최진석 중령도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뛰어내려왔다. 그 역시 지우의 앞에 서서 이태민 대령의 옆에 나란히 서서 경례를 했다. 충성. 신고합니다. 수도기계화보병사단 대대장, 중령 최진석. 이어서 연회장 곳곳에 있던 다른 현역 장교 남편들 서너 명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 달려나왔다. 그들 모두 지우의 앞에 도열하여 일제히 경례를 했다. 충성. 충성. 합동참모본부 대령, 일선 부대 대대장, 그리고 다른 영관급 장교들이 한 여성에게, 그것도 자신들이 보기엔 초라하기 짝이 없는 동창에게 일제히 경례하는 모습. 그것은 초현실적인 광경이었다. 최서연과 김수연 그리고 그들을 따르던 무리들의 얼굴에서 웃음기가 사라졌다. 그들의 표정은 경악과 불신,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공포로 일그러져 갔다. 네. 이게 무슨 상황이야? 서연은 말을 더듬었다. 지우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으로 그들의 경례를 받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그만. 여긴 군대가 아니니 다들 편히 있게. 그녀의 목소리에 장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경례를 풀고 차렷 자세로 섰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여전히 지우를 향한 절대적인 경외심이 가득했다. 연회장의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25년 동안 무시하고 조롱했던 강지우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인물이라는 사실을. 정적을 깬 것은 한 동창의 떨리는 목소리였다. 저기, 태민 씨, 지금 장난하는 거 아니죠? 지우가 정말 사단장이라고요? 이태민 대령은 딱딱하게 굳은 얼굴로 대답했다. 장난이 아닙니다. 이분은 대한민국 육군 수도사단장, 소장 강지우 장군님이십니다. 소장, 장군, 별 2개. 그 단어들이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다. 소장이라고? 투스타. 말도 안 돼. 우리나라에 여자 투스타가 있었어?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다. 그때 군대에 대해 조금 아는 듯한 한 남편이 흥분한 목소리로 외쳤다. 잠깐. 수도사단장 강지우? 설마. 관악산 호랑이? 관악산 호랑이. 그 별명이 나오자 현역 장교들의 얼굴에는 경외감이, 군인 가족들의 얼굴에는 경악감이 떠올랐다. 관악산 호랑이? 그게 누군데? 당신은 군인 남편을 두고 그것도 몰라.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보병 연대장, 최초의 여성 사단장. 야전에서 잔뼈가 굵은 살아있는 전설. 적군이 가장 두려워하는 지휘관. 그분이 바로 강지우 소장님이시라고. 설명이 이어질수록 최서연의 얼굴은 하얗게, 더 하얗게 질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 되었다. 자신이 평생 무시하고 짓밟았던 강지우. 구급 공무원일 거라 조롱했던 강지우. 남편이 무능할 거라 비웃었던 강지우가 전설적인 전쟁 영웅이라고. 그녀는 남편 이태민을 쳐다봤다. 그는 합동참모본부 대령. 모두가 부러워하는 엘리트. 하지만 그런 그조차도 강지우 앞에서는 고개 숙여 경례하는 일개 부하에 지나지 않았다. 대령과 소장. 하늘과 땅 차이였다. 서연은 깨달았다.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를. 그녀는 자신의 남편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모욕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자신의 허영심과 오만함이 남편의 군 생활을 끝장낼 수도 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뒷걸음질 쳤다. 김수연 역시 핏기 없는 얼굴로 서연의 옷자락을 붙잡았다. 서연아. 우리 어떡해.
모든 시선이 지우에게 쏠렸다. 이제 그녀의 말 한마디에 이 모든 상황이 결정될 터였다. 복수의 여신이 된 그녀는 과연 어떤 심판을 내릴 것인가? 강지우는 자신에게 쏠린 수많은 시선들을 아무렇지 않게 받아내며 천천히 이태민 대령에게 다가갔다. 이 대령. 예, 사단장님. 이태민은 반사적으로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오늘 아내분 동창회에 오느라 수고가 많군. 군 생활은 할만하고. 과분한 말씀이십니다. 지우는 마치 부하를 격려하는 직속상관처럼 자연스럽게 말을 건넸다. 그 여유로운 태도는 그녀가 이 상황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시선을 돌려 최서연을 바라보았다. 서연은 지우의 눈빛과 마주치자 자기도 모르게 움찔하며 고개를 숙였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강지우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지우의 나지막한 부름에 서연의 어깨가 파르르 떨렸다. 아까 내 남편이 무능한 것 같다고 했지? 내 남편은 육사에서 군사 전략학을 가르쳐. 그리고 이태민 대령, 최진석 중령을 비롯한 여기 있는 많은 장교들이 바로 내 남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지. 그 말에 이태민과 최진석의 얼굴은 더욱 굳어졌다. 스승의 아내이자 자신들의 직속 상관을 모욕한 아내들. 그들은 차라리 땅으로 꺼지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리고 내가 먹다 남은 빵을 주워 먹었다고 했나? 그건. 서연은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내가 던져준 빵을 먹은 적이 없어. 하지만 만약 그랬다고 해도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야.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 거니까. 정말 부끄러운 건 아무런 노력도 없이 부모가 물려준 부를 자신의 것인 양 휘두르며 다른 사람의 인격을 짓밟는 너 같은 사람이야. 지우의 말은 칼날이 되어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서연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기 시작했다. 25년간 쓰고 있던 오만과 허영의 왕관이 산산조각 나며 그녀의 나약한 본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그때 분노를 참지 못한 이태민 대령이 서연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었다. 당신 이리 와. 어서 사단장님께 무릎 꿇고 사죄드리지 못해? 그는 정말로 서연을 지우의 앞에 무릎 꿇릴 기세였다. 연회장은 이제 경악을 넘어 충격적인 드라마의 한복판이 되어 있었다. 여보 안 돼. 제발. 최서연은 남편의 손에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다. 수많은 동창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것. 그것은 그녀에게 죽음보다 더한 굴욕이었다. 이태민 대령은 아랑곳하지 않고 아내를 지우의 발치로 끌고 왔다. 사단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철이 없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부디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군 경력과 명예, 모든 것이 지우의 손에 달려 있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우의 다음 행동을 기다렸다. 그녀가 손짓 한 번만 하면 최서연은 25년 전 자신이 지우에게 했던 것보다 더한 굴욕을 맛보게 될 터였다. 완벽한 복수의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우는 예상 밖의 행동을 했다. 그녀는 이태민 대령의 팔을 잡으며 그를 만류했다. 그만하게, 이 대령. 하지만 사단장님, 여긴 군대가 아니라고 했을 텐데. 그리고 다 지난 일이야. 지우는 눈물 범벅이 된 채 자신을 올려다보는 서연에게 시선을 주었다. 그 눈 속에는 공포와 후회, 그리고 일말의 애원이 담겨 있었다. 일어나 서연아. 지우는 서연에게 손을 내밀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 손을 바라보았다. 자신을 용서하겠다는 것인가? 지난 일은 모두 잊자. 우리 이제 어른이잖니. 그 순간 서연은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분노나 억울함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과거가 얼마나 어리석고 부끄러웠는지를 깨달은 자의 참회와 예상치 못한 용서 앞에서 느낀 복잡한 감정의 눈물이었다. 지우는 서연을 일으켜 세워주었다. 그녀는 복수를 선택하지 않았다. 대신 더 큰 차원의 승리를 선택했다. 그것은 바로 용서였다. 상대를 짓밟는 복수는 순간의 쾌감을 줄지언정 결국 자신마저 그 증오의 굴레에 가두게 된다. 하지만 용서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상대방에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마음의 빚을 지게 하는 가장 완벽하고도 고결한 복수였다. 관악산 호랑이는 포효하는 대신 조용히 상처를 거두었다. 그 모습은 그 어떤 위협보다도 더 강력한 위험을 뿜어내고 있었다.
지우의 용서 선언에 연회장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다. 동창들은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존경, 부러움 그리고 자신들의 속물근성에 대한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빛이었다. 지우는 더 이상 이 자리에 머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오늘 다들 만나서 반가웠다. 앞으로 모두 건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행복하길 바란다. 짧은 인사를 마친 그녀는 미련 없이 연회장을 향해 돌아섰다. 그러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다. 동창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그녀가 지나갈 길을 열어주기 위해 양옆으로 갈라섰다. 마치 왕의 행차를 보는 듯한 모습이었다. 지우가 연회장 문을 나설 때 이태민 대령을 비롯한 장교들이 다시 한번 그녀를 향해 경례했다. 이번에는 그 어떤 강요도 없는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의 표시였다. 호텔 로비로 나오자 남편 박시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주었다. 끝났어? 응. 끝났어. 지우는 짧게 대답하고 남편의 차에 올랐다. 차가 부드럽게 호텔을 빠져나와 서울의 야경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지우는 차창에 기댄 채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불빛들을 바라보았다. 2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무거운 짐이 사라진 기분이었다. 후련하면서도 어딘가 허전했다. 그녀는 복수를 꿈꾸며 살아왔다. 그 도끼가 그녀를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한 원동력이었다. 하지만 막상 모든 것을 이룬 지금 그녀는 복수 대신 용서를 택했다. 후회해? 시우가 물었다. 아니. 지우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 난 진짜 이긴 것 같아. 최서연이 아니라 내 과거한테. 그녀는 비로소 깨달았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임을. 그녀는 더 이상 18살의 상처 입은 소녀가 아니었다. 그녀는 대한민국을 지키는 장군이자 한 남자의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구원한 강인한 여성이었다. 차창 밖으로 그녀가 지켜야 할 도시의 불빛이 별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강지우가 떠난 연회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동창들은 저마다 삼삼오오 모여 방금 전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떠들어댔다. 세상에 강지우가 투스타였다니. 꿈에도 몰랐네. 최서연 이제 어떡하냐? 남편한테 맞아 죽는 거 아니야? 그러게 누가 그렇게 잘난 척하래. 쌤통이다. 모든 화살은 최서연에게 향했다. 불과 몇 분 전까지만 해도 동경과 부러움의 대상이었던 그녀는 이제 조롱과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그토록 신봉했던 힘의 논리였다. 이태민 대령은 끓어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아내를 끌고 연회장 구석으로 갔다. 당신 제정신이야?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어? 여보, 나는 정말 몰랐어. 걔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으면 다야. 당신이 오늘 저지른 일이 내 군 생활을 어떻게 만들지 상상이나 가. 강지우 사단장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은 국방부 장관님도 함부로 못하는 분이야. 그런데 당신이 감히 그분과 사모님을 모욕해. 이태민은 머리를 쥐어뜯었다. 최서연은 남편의 분노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그녀의 화려했던 명품 드레스와 보석들이 눈물에 젖어 초라하게 빛났다. 김수연 역시 남편 최진석 중령에게 뺨을 맞고 구석에서 훌쩍이고 있었다. 너 때문에 내 진급길 막히게 생겼어. 당장 가서 사죄드리지 못해. 하지만 사죄를 드릴 대상은 이미 떠나고 없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수습 불가능한 상황과 동창들의 비웃음뿐이었다. 화려했던 동창회는 그렇게 한순간에 최상류층의 가십과 비극의 현장으로 변해버렸다. 이태민 대령은 더 이상 동창회에 머물 수 없었다. 그는 아내의 팔을 거칠게 끌고 호텔을 나섰다. 주차장으로 가는 내내 서연은 아무 말 없이 남편에게 끌려갔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이제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뿐이었다. 차에 타자마자 이태민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쳤다. 젠장. 여보.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닥쳐. 당신의 그 잘난 허영심 때문에 내 모든 게 무너질 판이야. 장인어른께는 뭐라고 말씀드리지? 당신 딸이 내 앞길을 막았다고 해. 최서연은 아버지의 이름을 듣자 더욱 겁에 질렸다.
그녀의 아버지는 사위의 성공을 자신의 성공처럼 여기는 사람이었다. 만약 이 일로 이태민의 진급이 누락된다면 자신은 아버지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 내가 내일이라도 직접 찾아가서 사죄할게. 응, 무릎이라도 꿇을게.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사단장님께서 이미 용서한다고 하셨지만 그건 공식적인 자리에서 체면을 차려주신 것뿐이야. 이번 일은 군 내부에 순식간에 소문이 퍼질 거라고. 이태민 대령 아내가 강지우 사단장에게 막말했다더라. 이 꼬리표가 평생 나를 따라다닐 거란 말이야. 그의 절규에 서연은 고개를 들 수 없었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이 평생 의지하고 자랑스러워했던 모든 것들, 아버지의 재력, 남편의 지위, 이 얼마나 허약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그리고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스스로의 손으로 무너뜨렸다는 사실을. 그날 밤 강남의 호화로운 저택에서는 남편의 고성과 아내의 울음소리가 밤새도록 이어졌다. 한때 모두가 부러워했던 쇼윈도 부부의 완벽했던 세계의 균열이 가기 시작한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지우의 관사는 평소와 다름없이 평온했다. 지우는 새벽 훈련을 마치고 돌아와 남편 시우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어젯밤에 폭풍 같은 사건이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고요한 공기가 흘렀다. 밤새 괜찮았어? 시우가 물었다. 응. 이상할 정도로 잠을 잘 잤어. 25년 묵은 체증이 내려간 기분이야. 지우는 정말로 편안해 보였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과거의 그늘이 없었다. 앞으로 그 사람들 괜찮을까? 누구? 최서연?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글쎄, 아마 남편한테 많이 시달리겠지. 하지만 그건 그들이 감당해야 할 몫이야. 내가 상관할 바 아니지. 그녀는 어젯밤의 일을 완벽하게 과거로 흘려보낸 듯했다. 당신 정말 멋있었어. 용서하기로 결심했을 때 복수보다 그게 더 통쾌할 것 같았거든. 지우는 장난스럽게 웃었다. 아마 최서연은 평생 오늘을 기억하며 살겠지. 내가 베푼 자비를. 그게 어떤 복수보다 더 잔인한 형벌일 수도 있어. 그녀의 말대로였다. 지우는 서연에게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마음의 빚을 안겨주었다. 서연은 앞으로 성공한 지우의 모습을 볼 때마다, 그리고 남편의 냉대를 견딜 때마다 어젯밤의 굴욕과 지우의 자비를 떠올리게 될 것이다. 식사를 마친 지우는 다시 전투복으로 갈아입었다. 오늘 오후에 합참회의가 있어. 다녀올게. 그래. 운전 조심하고. 현관을 나서는 지우의 뒷모습을 보며 시우는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아내는 상처를 극복하고 더욱 단단해졌다. 그녀는 진정한 군인이자 진정한 승리자였다. 지우의 예상대로 동창의 사건은 군 내부의 빛의 속도로 퍼져나갔다. 특히 수도사단과 합동참모본부를 중심으로 소문은 일파만파 커졌다. 들었나? 합참 이태민 대령 부인이 우리 사단장님께 막말을 했다지 뭔가. 정말인가? 세상에 간도 크군. 사단장님께서 대인배시라 그냥 용서해 주셨다던데. 나라면 어림도 없었지. 장교식당, 휴게실, 심지어 사적인 술자리에서까지 그 이야기는 최고의 안주거리가 되었다. 소문은 조금씩 와전되고 과장되었다. 이태민 대령이 그 자리에서 아내의 뺨을 때렸다더라. 최서연이 사단장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울며 빌었다더라 하는 식이었다. 이태민 대령은 출근하는 것 자체가 고역이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자신을 보며 수군거리는 것 같았다. 동료들은 위로하는 척하며 은근히 사건의 전말을 캐물었다. 그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결국 며칠 후 그는 진급심사에서 탈락했다는 통보를 받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다른 것이었지만 군 내부에서는 누구나 가정관리의 실패가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수군거렸다. 최연소 장군을 꿈꾸던 그의 야망은 아내의 어리석은 행동 한 번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렸다. 최서연은 며칠 동안 집 밖으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남편의 냉대는 극에 달했고 그녀를 여왕처럼 떠받들던 친구들은 모두 연락을 끊었다. 그녀는 완벽한 고립 상태에 빠졌다. 그녀는 수십 번도 더 지우에게 연락할까 망설였다. 직접 찾아가서 다시 한번 용서를 빌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떤 얼굴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 결국 그녀는 지우의 부대를 찾아가는 대신
백화점으로 향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선물 세트를 사서 지우의 부대로 보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그리고 가장 어리석은 사죄 방식이었다. 며칠 후 선물은 반송되어 돌아왔다. 소포에는 아무런 메시지도 붙어 있지 않았다. 그저 수치 거부라는 도장만 선명하게 찍혀 있을 뿐이었다. 서연은 반송된 선물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지우는 그녀의 돈으로 하는 사죄를 받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그녀는 지우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이태민 대령은 결국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되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 서류를 내밀었다. 더 이상 그녀와 함께 자신의 미래를 그려나갈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최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아버지의 회사도 건설 경기 악화로 부도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녀가 의지했던 모든 것이 신기루처럼 사라지고 있었다. 반면 강지우는 군인으로서 최고의 영예를 누리고 있었다. 그녀는 한미연합훈련을 성공적으로 이끈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여성 최초로 삼성 장군, 즉 중장으로 진급했다. 군단장으로 취임하는 그녀의 모습은 TV 뉴스를 통해 전국에 방송되었다. 한때 호화로웠던 강남의 저택에서 홀로 텔레비전을 보던 최서연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경례를 받는 지우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25년 전 자신이 밀가루를 퍼부으며 평생 흙탕물 속에서 살라고 저주했던 그 소녀였다. 그녀는 이제 지우를 질투하거나 미워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그저 압도적인 패배감과 함께 한 가지 사실을 희미하게 깨닫고 있었다. 진정한 강함은 돈이나 권력이 아닌 역경 속에서도 자신의 길을 잃지 않는 단단한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을. 군단장 취임식 날 지우는 남편 시우와 함께 관악산에 올랐다. 그녀가 처음 군인의 꿈을 키웠던 곳이자 수도사단장으로서 열정을 불태웠던 곳. 정상에 서서 발 아래 펼쳐진 서울을 내려다보며 그녀는 25년 전 졸업식 날을 떠올렸다. 밀가루를 뒤집어 쓴 채 이 도시를 떠나 누구도 자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날. 하지만 그녀는 떠나지 않았다. 대신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곳에서 모두를 내려다보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오늘 그녀는 그 꿈을 이루었다. 무슨 생각해? 시우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그냥 옛날 생각. 여기까지 오느라 참 힘들었는데 돌아보니 모든 순간이 다 의미 있었던 것 같아. 상처까지도. 그녀의 말처럼 과거의 상처는 그녀를 주저앉히지 못했다. 오히려 더 높이 날아오를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주었다. 이제 다 잊어.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행복할 자격이 있어. 지우는 남편의 어깨에 기대어 고개를 끄덕였다. 차가운 가을바람이 그녀의 짧은 머리카락을 스치고 지나갔다. 그 바람결에 그녀는 25년 묵은 마지막 미련까지 모두 날려보냈다. 몇 년 후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 후보로 강지우 대장의 이름이 거론되기 시작했다. 그녀는 이미 살아있는 전설을 넘어 대한민국 국군의 역사가 되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과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 꿈을 키워가는 젊은이들에게 그녀는 희망의 상징이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다. 장군님의 인생을 바꾼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사람들은 그녀가 육사에 입학했을 때나 첫 전투에서 승리했을 때를 떠올릴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의외였다. 졸업 25주년 동창회에 갔던 날입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날 저는 비로소 제 과거와 화해하고 저 자신을 온전히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군인으로서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했지만 제 인생 최고의 승리는 바로 그날 거둔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대답은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다. 진정한 승리는 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극복하는 데 있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었기 때문이다. 관악산 호랑이의 전설은 그렇게 계속되고 있었다. 서울 변두리의 한 작은 카페. 앞치마를 두른 중년의 여성이 분주하게 손님들의 주문을 받고 테이블을 닦고 있었다. 한때 화려했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지만 표정은 의외로 편안해 보였다. 최서연이었다. 이혼과 아버지의 사업 실패 후 그녀는 모든 것을 잃고 빈손으로 세상에 나왔다.
처음에는 세상을 비관하며 방황했지만 먹고 살기 위해 닥치는 대로 일을 해야 했다. 식당 서빙, 청소, 그리고 마침내 작은 카페를 열기까지. 몸은 고됐지만 스스로의 힘으로 돈을 벌고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처음으로 깨닫고 있었다. 카페 벽에 걸린 TV에서 국군의 날 행사가 생중계되고 있었다. 수많은 장병들을 사열하는 합참의장 강지우의 모습이 화면 가득 비쳤다. 서연은 넋을 잃고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한 손님이 그녀를 툭 치며 말했다. 저분 정말 멋있지 않아요?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합참의장이래요. 저런 분이 나라를 지켜주니 든든하네요. 네, 정말 멋진 분이죠. 서연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질투나 원망이 섞여 있지 않았다. 오직 담담한 존경심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TV 속 지우를 향해,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향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지을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미소였다.